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 시즌4 인사드립니다. 저는 북팟지기 김영석입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완연한 가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가을날 보내고 계신가요? 독서의 계절이라지만 집에서 책만 읽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날씨죠. 독서가 주는 재미는요, 저희 북팟에게 맡기시고 이번 주말에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러 훌쩍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북팟과 함께 하시면서. 북팟, 우리의 삶을 담은 책화분 북팟,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어떤 얘기가 숨어 있을까, 모두 함께 북팟. 시즌4 첫 회에 준비한 순서는 원작 소설을 영화와 함께 탐독해보는 앵글앤뷰 코너입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여름의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녹음을 같이 했던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의 한가운데예요. 여튼 어떻게 보내고 계셨어요? 저는 서촌을 많이 갔습니다. 서촌에? 서촌. 예. 서촌을 많이 가서 저기 나만의 책꽂이 네네. 제작도 좀 해보려고 서촌에 아주 좀 장인 정신이 발휘되는 목공부를 한번 만났고요. 아, 그래요? 서촌에 뭐 독립서점도 많고 예. 개성 있는 카페도 많잖아요. 예, 굉장히 많이 가봤고요. 혼자 가셨어요? 아니면 애인하고 같이 가셨어요? 애인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네, 대호서점, 대호서점이요? 예, 예. 한 100년 정도 된 대호서점도 가서 네네. 커피를 마시면서 네네. 세월의 연륜? 그러니까 오늘 세월의 거품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세월의 연륜을 느끼면서 네. 저기 사그라져가는 그 서점의 네네. 분위기를 좀 복구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예, 거기가 또 인테리어가 굉장히 독특한 곳이잖아요. 오래된 곳인 만큼. 낡았죠. 인테리어라고 하기는. 그 낡은 거 자체가 주는 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프랑스 문학 연구소장님이신 우리 가리쌤. 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별다른 네? 독서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좀 독서요? 솔직한 답변을 원합니다. 그래요? 네. 저 평생에 할 독서를 네. 박사 논문 쓰면서 다 한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좀 몰아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두 분 오늘 뵙고 나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면 요 앵글앤뷰 코너를 은근 기다리시는 팬들이 계시고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소개가 된 책들을 찾아보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예, 두 분의 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 보리스 비앙이라는 프랑스 작가의 세월의 거품, 그리고 그 세월의 거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 미셸 공드리 감독의 무드 인디고입니다. 자, 이 작품은 가리쌤께서 선택을 해주셨어요. 네. 요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작품을 선택을 했다. 뭐 그런 어떤 특징이랄지 네. 선정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 프랑크 카프카가 한 말 중에 책은 도끼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책은 도끼다. 네. 네. 책은 우리 안에 있는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려버리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했는데 네. 그 얼어버린 바다가 굳어있는 의식을 의미하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죠. 고정관념과 네. 뭐 믿고 있던 사실, 신념이나 예, 가치관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을 깨야 된다고 네. 말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리스 비앙의 세월의 거품이 바로 그 도끼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카프카는 멋진 그냥 말을 해도 이렇게 멋진 표현을 했죠. 정말 그러게요. 책은 도끼다라는 네. 표현도 있고 또 책은 망치다 이 패러디한 네. 또 네. 것도 있고 실제로 또 문학 잡지 중에 엑세스라는 작품 그 잡지도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예예. 예, 예. 여기서 아마 차용한 그렇죠. 이름인가 하는 또 생각도 네. 드네요.
그래서 저는 소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네. 고정관념을 이 작품이 깨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리얼리즘이 강한 소설들을 주로 읽어온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런 소설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의 고정관념을 확실히 깨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갖고 있던 예. 어떤 사고나 네. 어떤 개념 체계를 그렇죠. 좀 이렇게 깨부시는 그렇죠.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 그렇죠. 작품이. 이성이 만들어낸 사고의 틀을 깨는 작품인 거죠. 네. 그래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좀 고백을 하자면 이 책을 읽는 동안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냐면 재미도 없고 이게 뭐야 무슨 내용이야 네. 라고 생각하면서 왜 내가 이 책을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이 작가는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을까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또 가리쌤의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한 데는 또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의미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네네.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작품이 어려워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작품은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기보다는 그대로 느끼면서 읽어야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네. 아이처럼 그렇죠. 아주 동심에 젖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죠. 쭉 읽어 나가는 거죠. 네네. 그냥 그 표현 자체를 또 즐기는 것도 네. 그렇죠. 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이건 우리 어른들은 고정관념이 네. 쌓이잖아요. 예, 예. 아주 단순한 속에서 점점 쌓이다 보니까 어떤 고정의 틀이라든 게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예, 소설은 이렇게 네. 흘러가야 되는데 이 작품은 전혀 그렇지 않는 그렇죠. 너무 예.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는다는 것보다는 느끼는 그런 몸으로. 작품, 예, 몸으로. 몸으로 그러니까 느끼는. 음악적 요소가 더 부각되는 작품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시각적인 표현이라든지 예, 청각적인 표현들, 예, 그 다음에 호과,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묘사도 아주 맞아요. 뛰어나거든요. 춤 같은 것도 나오고 예,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네. 느끼면서 읽어야 되는 작품인 거죠. 일단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뒤에 차근차근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요. 네.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한테도 좀 낯선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독자들에게는 보리스 비앙이라는 작가 자체가 아직 소개가 많이 되지 않은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낯설게 다가올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에게 이 작가는 어떤 작가인지 문학사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책을 썼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리스 비앙은 한국에는 세월의 거품보다는 네. 내 무덤에 침을 뱉으마 하는 내 소설, 무덤에 침을 뱉어, 뱉으마. 예, 예. 하는 아주 멋진 제목을 예, 가진 소설로 제목이 좀 더, 대단한데요. 예, 네. 소설로 조금 더 유명하죠. 이 그리고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게 전후에 나온 문학이에요. 2차 세계대전 전후? 예, 예. 예, 2차 40년 세계대전이 이 정도? 끝나고 나서 네. 보리스 비앙이 작품 활동을 했는데 다방면으로 아주 재능을 가진 작가거든요. 시인이자 소설가예요. 시도 많이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노래 가사도 쓰고 그다음에 조금 특이한 이력인데 엔지니어였어요. 엔지니어,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공대생. 네, 공돌이죠. 아니 어떻게 공돌이 이런 표현 그러지만 공돌이가 어떻게 이런 시적이고 환상적인 소설을 썼을까? 그 세월의 거품에도 보면은 예. 그 피아노 칵테일 같은 맞아요. 이런 기계들이 등장을 맞아요. 하잖아요. 예, 예, 기계들이 그게 있어요.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이나 예.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네. 리얼하게 예. 다가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맞아요. 언어도 굉장히 시적 언어인 것 같지만 그렇죠. 기계 언어가 굉장히 예, 많아요. 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앙의 문체는 시적이고 음악성을 띠고 있거든요. 문장의 멜로디가 느껴진다고나 할까? 네. 그 세월의 거품을 읽고 나면은 경쾌한 재즈 한 곡을 들었다는 느낌을 가질 것인데 이게 바로 작가가 노린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안에서 듀크 엘링턴이라는 그 네. 스윙 재즈가 많이 이게 거론이 되잖아요. 예, 예. 이 책의 성격하고도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 주인공 클로에가 네. 듀크 엘링턴의 클로에라는 음악. 작품에서 나왔죠. 맞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오랫동안 청소년을 위한 작가로 오해받고 있었거든요. 아, 이 작품이 청소년에게 예.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른을 위해서는 너무 쉽다, 너무 동화적이다. 아. 예, 그런 평가를 쉽지 않는데 네. 동화적이라고 해서 쉽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게 잘못된 네. 어떤 그것도 고정관념일 네, 수 있어요. 고정관념인데 그 당시에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작가들에 비해서 어떤 철학이나 그다음에 프랑스 문학이 강한 지금도 강한 사유에 대한 깊이가 그렇게 뭐 깊지 않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약간 조금 별도의 작품 활동을 한 거죠. 근데 그 형식이 어른을 위한 소설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소설에 가깝다는 말이죠. 다만 지금에 와서는 또 재조명되고 있고 예. 또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뭐 정신분석학적이나 뭐 다른 방면으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여겨진 거죠. 네. 자, 그럼 충분히 이 정도면 이제 매력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는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설에 대한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줄거리 소개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줄거리를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네. 스토리가 중요한 소설이 아니라서 그렇죠. 서사가 중심이 되는 소설이 아니죠. 예. 이미지가 중심적인 소설인데, 예, 그래서 예. 이 줄거리가 너무 뻔해요. 예. 예. 그래서 굳이 요약을 하자면은 예. 그 부모님에게서 엄청난 유산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는 꼴랭에게 부족한 하나가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인 시크는 작품에서는 장솔 바르트르라고 나오는데 네네. 실제로는 사르트르. 예, 사르트르에게 집착을 하면서 사르트르의 작품을 사기 위해서 책을 사기 위해서 가산을 탕진. 그 가산도 꼴랑이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그렇죠. 돈이거든요. 예. 결혼을 하라고 알리즈랑 결혼을 꼴랭이. 하라고. 예. 그래서 친구인 시크가 알리즈를 만나자 꼴랭도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어떤 파티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 클로에를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여기서 약간의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등장인물은 방금 가리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 주인공 꼴랭. 네. 그리고 꼴랭이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는 클로에라는 예. 여자친구. 그다음에 꼴랭이의 그 친구. 약간의 그 꼴랭에 의존하는 친구가 시크. 예. 또 시크의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알리스. 그렇죠. 그리고 이들 주변에 있는 요리사. 니콜라라고 하는 셰프 요리사 요리사하고 있고 생쥐. 중간중간 생쥐도 생쥐. 우리가 예. 아는 그 쥐가 여기서도 네. 또 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는 사르트르가 언급된 걸로 봐서는 19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그렇죠. 그러니까 전후 프랑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파리. 네. 요렇게 이해하시고 글을 읽으면 지금 네. 이게 어느 시공간의 배경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구나. 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혼을 이 두 사람이 하게 되는데 클로에가 가슴에 수련이 자라나는 병에 걸리거든요. 가슴에서 수련이 자라난다. 예, 약간 폐결핵을 운유한 거죠. 네. 예. 수련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네가 그린 그 수련. 예. 예.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려고 꼴랭은 모든 돈을 거의 다 써버리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수련이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클로에 주위에 꽃을 놔둬야 돼요. 근데 꽃을 사느라 이제 가게를 당진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요런 장면이 조금 이렇게 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네. 이게 혹시 무슨 작가가 숨겨놓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네. 무슨 뭐가 메타포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되는데 네. 이걸 단순히 그냥 폐결핵이나 네. 그런 것들을 시적 아름다움의 표현을 빌려가지고 네. 했다 하면은 음. 조금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그런 같아요. 점이 좀 황당하게 만들 좀 처음에는 소설인데 이게 이해를 만화야 못하지.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읽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숨겨 있는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작품이에요. 그냥 드러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 고정관념을 늘 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꽃이라는 거는 예. 좋은 거고 예. 뭔가가 예. 좀 이렇게 우리가 옆에 있으면 향기가 날 것 같고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다방면에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작품을 읽고 이제 하시면 되고 작품을 읽을 때는 그냥 그대로 네. 느끼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산을 하게 되고 그는 꼴랭은 돈을 벌기 위해 혐오하던 노동까지 하게 되지만 결국 클로에는 죽게 되죠. 예, 죽게 되죠. 예. 뭐 기본적으로는 아주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고 뭐 아주 진부한 이야기죠. 이 기본적인 이야기의 토대는 그 트리스탄과 이졸데 네. 바그너의 작품으로 유명한 그 테마를 또 차용한 거 아닌가 하는 예, 생각도 구조는 약간. 그렇게 예. 봐야 되죠. 모든 주제 그 네. 사랑 이야기인데 네. 굉장히 비극적인 사랑이죠. 예, 그렇죠. 근데 뻔한 이야기예요. 네. 굉장히 네. 통속적인 맞아요. 이야기인데 친구하고. 이 문체나 언어의 유희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이 작품을 다르게 하고 어떤 그렇죠.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네. 다르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동화 작가님이신 네. 동글쌤의 좀 네. 능력이 발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 방금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동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네. 그렇게 어려운 글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동심이 이해하기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네. 뭐든지 순수하게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었을 때 좀 더 쉽게 작가의 의도에 빠져들고 또 감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선생님은 일단은 저는 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제목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네. 선생님이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제 세월의 거품 뭐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인가? 이러면서 우리를 지금 현혹하려고 이런 제목을 썼을 거야. 이러면서도 또 보니까 뭐 덧없는 나다라든가 여러 해석이 가능한 그렇죠. 덧없는 나날들로 해석 할 수도 표현한 있는 것도 거고 있더라고요. 뭐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나라 말이니까 해석의 차원에서 여지가 있겠다. 근데 세월의 거품만 갖고 이야기해 보면 세월이라는 거는 흘러가는 시간이잖아요. 네네. 뭐 지내는 형편이나 사정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거품에 방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러니까 거품이 커지면 언젠가 터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의 거품이라는 거는 살아가는 세상이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나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언젠가는 변하는, 그러니까 세월에 따라서 어떤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서 뭐 사람도 변할 거고 모든 게 좀 조금씩 변하는데 이 사랑에 이 비극적인 사랑도 사랑을 끝나는 것도 사랑에서 만났지만 어떤 경제적이나 주변의 어떤 것들 때문에 변해가는 맞아요. 그런 가정을 드러낸 거 아닌가.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네. 붙들고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네. 이제 관계, 네. 그 연인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자기가 생각하는 꿈, 또 이런 신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결국은 시간 앞에서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요 작품 제목을 네. 전면에 내세우고 또 이야기 속에서도 네. 또 클로에가 죽고 말잖아요. 네. 그런 것을 또 은유한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각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뭐 세월에 따라 변해가는 저 네네. 역시도 자꾸 변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소설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소설은 이런 형태의 글이야라는 네. 고정관념이 저한테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확실히 깨줬거든요. 네. 기존 소설과 다른 점이나 혹은 또 독자가 이런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글을 읽으면 훨씬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보리스 비앙 작품이 이 작품이 되게 초현실주의 작품이거든요. 네. 그런데 시나 그림에서는 초현실주의 작품이 많지만은 소설에서는 아주 드물어요. 맞아요. 예, 이게-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서사를 따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소설이라는 게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된다면은 이거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초현실주의 미학을 다루기 때문에 이 작품이 어렵기도 하고 어렵게 다가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어려움이 이 작품을 독창적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을 보면은 현실과 상상이 혼합되고 동물, 식물, 강물 그리고 인간 세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맞아요. 혼돈과 환상의 세계를 네. 아주 경쾌한 문체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일례로 이제 막
장어가요. 네. 수도꼭지에서 막 나오기도 하고 생쥐가 네. 말을 하기도 하는데 네. 처음에는 제가 이 작품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뭐를 자꾸 추임새를처럼 말했냐면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계속 개연성을 찾게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꼴랭이 첫 장면부터 네. 소설로 들어갔을 때 예. 꼴랭이 목욕하고 난 다음에 학대경을 통해서 여드름을 봐요. 네. 아, 확대경. 예, 네, 맞아요. 여드름 보다가 행위자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행위자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드름이 네.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얼마나 흉하게 생겼는지 본 여드름들이 재빨리 살감 밑으로 숨어버렸다. 네. 이렇게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여드름이 또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랄론적인 사고. 물알론적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어떤 뾰루지마저도 네네. 어떤 하자로 둔갑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또 아, 하나는 네. 욕창 깔개는 포도송이처럼 생긴 자그마한 비눗방울을 만들어내면서 침을 흘리기 시작했다. 네. 의인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네. 어떤 사물과 사람의 경계라든가 네. 뭐 사물과 어떤 주변의 상황이라든가를 동등하게 나란히 놓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컵은 물을 마시는 곳, 뭐, 발 닦개는, 뭐, 발판 닦개는 발을 이렇게. 그렇죠. 젖은 발을 닦는 젖은 발을 거. 닦는 거,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런 어떤 통속적인 그런 관념들을 딱 뒤집어 버리는 어떻게 거죠. 보면 인간 중심 사고를 벗어난 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설. 47년도에 이 작품을 발표했다는데, 네네. 얼마나 앞서가는 의식을 갖고 있는지,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세월의 거품에서 보리스 비앙이 그 초현실주의적인 이미지만 탐색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문제가 되고 있던 보리스 비앙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회적 역사적 문제들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뭐 그쵸. 보면은 종교, 전쟁, 인간의 욕망, 인간이 가진 집착들이 네. 이 주인공과 주인공을 둘러싼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거죠. 표현 양식은 다소 좀 이렇게 환상적이고 그렇죠. 또 비이성적이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회 정치 그런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네. 사회적 네. 문제가 많이 네. 포함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뭐 성당에서 결혼식 하는 장면이라든지 장례식 하는 네. 장면에서 성직자가 돈을 밝히는. 그래요. 맞아요. 네,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네. 성당은 인간 조건보다 돈에 더 관심을 썼고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종교 문제를 이제 건드리고 있고 예. 그다음에 꼴랑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내는 맞아요. 곳에 가는데 무기? 예, 네. 무기.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총신은 인간의 체온이 필요해. 아, 예. 그러니까 거꾸로 전복시키는 거죠. 예, 거꾸로 전복시키면서 예, 예. 그 전쟁이라는 인간이 대량 학살일 때는 그런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어떤 것들을 본능이나 다루고 탐욕 같은 것을 통해서 네. 무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또 그러니까 표현한 건가요? 예, 무기를 그럴 만- 수도 있고 예. 그 무기가 인간의 체온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전쟁이라는 것은 대량 학살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뭐 그러니까 거기서 요런- 영화에서 이렇게 나오죠.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 무기를 네. 인간이 24시간 네. 이제 그 나체인 상태에서 이렇게 네. 안고 있어야 되는 감싸고 상황이 있는 나와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황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꼴랭이 그걸 못 참고 나오는 거죠. 이 부잣집 네. 도련님이었기 때문에 네. 부잣집보다는 꼴랭이 또 칵테일 피아노를 만들어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렇게 네. 또 나와요. 네, 책에서. 네. 예, 그래서 그게 그런 네. 부분. 그리고 그 인간이 가진 집착 그거는 네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예, 집착을 하고 꼴랭은 있죠. 예. 끌로에게 집착을 하고 있고 끌로에는 꽃들에게 집착을 하고 있고 그 꼴랭의 친구인 시크는 장폴 바르트르에게 집착을 하고 있고 알리즈는 시크의 여자친구는 알리즈는 시크에게 시크에게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 집착으로 이루어진 인간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친구 시크가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네. 잘 아는 장폴 사르트르. 그렇죠. 네, 사르트르인데 그게 예. 좀 뭐라 그럴까? 그걸 뭐라 그러죠? 패러독스라 그러나요? 뭐 그 구토를 구토 같은 썼었죠. 거를 예. 파르트르로 네. 사르트르를 파르트르로 그렇죠. 이름을 살짝 붙인 거. 변형해서 네. 하지만 그러니까 그 롤모델이 되는 예. 사람은 사르트르. 토사물에
소설에 대해 관한 패러독스라는 책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쓰는 그 시크의 모습을 근데 보면 저는 요 네. 글을 읽으면서 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그 사람의 사상을 네. 배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출간한 책 네. 그걸 수집하는 데 목적을 그쵸. 두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어떤 네. 전집 같은 거라든가 네. 이런 네, 것들을 예. 하면서 정말로 많이 쌓이게 네. 되잖아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네. 보면 지적 허용이잖아요. 허용이죠. 지적 그거- 허용이죠. 예, 그거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 부르주아들의 그 거짓 위선이나 위선과 예. 뭐 허영 예. 짐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네. 시크의 삶을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사회적 문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충격적이고 희극적으로 네. 감동적으로 풍자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교는 죄 없는 자들의 학살에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는다는 이런 문구도 네네. 있고요. 그러나 매우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무정부적 개인주의 옆에는 생명력 있는 세계가 창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 소설이.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 후에 쓰여진 예. 책이어서 그런지 예. 그런 시대상을 많이 예, 총이 네. 구부러진다든가. 드러낸 것 막,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 작품의 특이성은 이 문체가 아주 발랄하고 경쾌하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클로에 두코 엘링턴의 클로에에서 영향을 받았듯이 이 문체가 스윙 재즈처럼 아주 가볍고 발랄하게 진행된다는 근데 거죠. 발랄한 것도 있었지만 저는 그 기계적인 문체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예, 공대생이라고 예. 그랬죠. 그래서 어떤 춤에 올리는 뭐 굉장히 뭐 전극이 정확히 같은 주기로 움직여야 된다는 등, 뭐 진동을 이 진동에 간섭 없이는 안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춤을 출 때. 춤을 예. 출 때는 어떤 예. 묘사를 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고 희극적인 문체지만 굉장히 공대생적인 그렇죠. 아무래도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엔지니어 언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 메커니즘을 예. 그대로 또 충실히 예. 반영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네. 소설을 읽을 때는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맞습니다. 모르는 영역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또 친절히 표현해 준 장르가 또 영화잖아요. 네. 그 영화죠. 영화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 되게 굉장히 기대를 안고 봤거든요. 네. 이 영화의 감독이 우리에게 이제 이터널 선샤인하고 네. 또 수면의 과학으로 워낙에 유명한 네네. 그 미셸 공들이라는 감독이에요. 네. 여기 이제 출연자들을 잠깐 소개를 하면 남자 주인공 꼴랭은 프랑스의 국민 배우라고 하는 로맹 듀라스. 듀리스. 듀리스. 네. 우리에게는 그냥 프랑스 국민이죠. 아직은 모르니까. 로맹 그다음에 클로에는 오드리 오드리 또뚜. 토트. 오드리 또뚜는 워낙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멜리에를 통해서 네. 대중성을 확보한 그렇죠. 그 주연 여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머물렀던 네네. 데가 클레르몽페랑인데 네네. 그 옆 동네가 보몽이었거든요. 네네. 보몽이 오드리 토투가 태어난 걸로 유명해요. 와. 아니 그러면 오드리 또뚜도 개천에서 용났네. 그렇다고 예. 하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프랑스에서 약간 좀 시골 지방이잖아요. 아니거든요. 아니, 뭐 네. 제가 또 얘기를 하자면은 아니 이거 사실만 들어가는 거 프랑스는 아니에요? 중부에 네. 있는데 저희 네. 클레르몽이 이게 네. 철학의 도시로 유명해요. 그래요. 예. 근데 프랑스는 우리나라처럼 뭐 서울이 뭐 대도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 그 구역마다 특징이 있던데요. 예, 맞아요. 지방 보건화가 잘 돼 있고 네. 그래서 한국식으로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뭐 네. 시골이라는 말 취소하고요. 네. 어쨌든 그리고 이 오드리 또뚜가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를 봐도 네. 좀 재미를 느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크 역할을 하는 네. 게드 엘마의 발음도 참 어렵네요. 게드 엘마를 이렇게 유명해요. 유명해. 이 사람도 예. 유명해요. 이 사람- 유머리스트로 유명해요. 아. 예. 네. 아무튼 이런 세 명의 출연자, 네. 메인 출연자들이 있고 예. 그 감독은 이제 미셸 공들입니다. 예. 그 동굴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네. 네. 영화를 보셨잖아요. 네, 그 두 번 봤습니다. 예. 네. 두 번을 봐야 할 만큼 뭔가 그렇게 그 좀 감상 포인트를 쉽게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영화하고 소설의 차이가 뭐였어요? 처음에 볼 때는요, 네. 잤어요. 이게 뭐야, 다리가 쭉쭉 늘어나고요. 네. 네. 팔다리가 쭉쭉 늘어나고, 그렇죠. 막 있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우리는 설거지 하잖아요. 그냥 기계를 쭉 밀어버려요. 그냥 네. 깨져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했는데 두 번째 볼 때, 네. 한 번 보고, 이제 소설을 보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봤어요. 근데, 예.
그때는 재밌더군요. 그래서 이 초현실적인 것들을 정말 소화해낸다는 내가 이 나이에 굉장히 훌륭하다. 스스로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대견하신 거예요. 네, 그 영화하고 소설과 다른 점은 네. 소설을 읽기가 훨씬 쉬웠어요. 네. 근데 읽기가? 영화는 예. 나레이션이 없잖아요. 그렇죠. 보여만 주니까 네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영화가 이해가 되면서 영화에서의 특징적인 거는 그 첫 장면부터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진짜. 그랬는데 맨 먼저 타이핑 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나란히 앉아서 사람들이 타자기로 원고 치고 있죠. 예, 네. 원고를 계속 치고 있죠. 그것도 네. 줄 맞춰서 학교 우리 네. 그 교실처럼 저도 그 하다가 장면이 인상 계속 컨베이어 벨트 같이 네. 그 모던 타임즈의 그 찰리 채플린이 네, 그렇죠. 막 돌아갈 때 잠깐 한눈 팔면은 불량품이 재생된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 같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조금 치다가 옆으로 돌아오고 이런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게 일종의 빨랫줄 같처럼. 대량 생산 체제 사회에 대한 어떤 약간 비판 이런 시각이 담겨 있다고도 그렇죠. 볼 수 있을 네, 까요? 획일화된 그것도 있을 사회.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끝 마무리 계속 중간중간에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보여주다가 예. 거기에 이제 나중에 꼴랭이 참여를 해요. 예. 꼴랭 거기 좀 잠시 앉아있지도 못해.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꼴랭 자체가. 네네. 그랬는데 이제 끝에 어떻게 마무리되냐면요. 그 꼴랭이의 결혼한 여자 네네. 끌로에가 그 아프면서 그 그린 예. 사파와 함께 한 권의 책이 딱 탄생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 엘링턴의 노래가 듀크 엘링턴. 듀크 네네. 엘링턴의 노래가 쭉 올라가는 네.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타자기가 상징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각자의 해석이 따르고 그리고 오히려 책은 되게 좋았어요. 저는 책 읽는 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소설을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고 다양하게 진짜 많이 이런 소설을 맛보는 게 정말 큰 거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영화를 했습니다. 보기 전에 어떤 장면을 가장 기대했고 봤냐면 네. 이 폐결핵을 네. 가슴 속에서 네. 수련이 자라나는 그렇죠. 것으로 소설에서 묘사가 되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네. 시각화했을까? 그거 굉장히 궁금했는데 역시 그러니까 미셸 공드리는 미셸 공드리다라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네. 그런 동화적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네. 우리 눈앞에 탁 펼쳐놓았더라고요. 네. 근데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네. 그 수련이 잘하는 가정, 그러니까 신혼 첫날 밤에 네. 둘이 섹스를 하는 가정에서 쭉 어떤 꽃잎의 어떤 덩어리 같은 게 입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폐에 딱 앉습니다. 그게 결핵에 결핵에 걸리는 과정을 쓴 시각화한 게 거네요. 아니라 네네. 어떤 꽃잎의 그 덩어리 같은 게 네네. 입으로 그냥 쭉 들어갑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했대요. 네. 아름답다기보다는 저게 네. 뭐지? 맨 처음에 그랬었는데 예. 소설 읽고 나니까 네네.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저는 원작 소설이 이렇게 네. 제 입장에서는 좀 난해하고 이렇게 네. 복잡하고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이런 세상을 어떻게 네. 펼쳐냈을까 하고 궁금해서 봤는데 뭐 개인에 따라서는 이게 무슨 영화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소설을 충분히 읽으신 분이라면 또 그 소설의 맥락을 따라가면서 네. 보면 또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 네. 또 오드리 토트가 주는 또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력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감상 네. 포인트로 하면은 네. 충분히 즐길 수 있겠다.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하기 전에 네.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이 보통의 그런 평범한 소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월의 거품이라는 작품을 네. 읽고 네. 나는 이 점이 가장 인상 깊었고 네. 또 청취자분들에게 나는 이 점을 좀 꼭 소개해주고 싶었다. 그런 장면이나 감상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네, 저는 일단 그 의인화된 사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 공간이 되게 흥미롭거든요. 네. 네. 그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공간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공간의 축소. 예, 네. 공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꼴랭이 집이 무덤으로 변하는 죽음의 장소인 무덤으로 변하는 그런 느낌도 주고 클로에가 아픔, 그러니까 클로에의 질환이 깊어갈수록 그것도 비례해서 그렇게 변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점점 공간이 축소되고 있고 네. 그거를 보리스 비앙이 언급하기도 해요. 근데 네. 그게 그 무덤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음 앞에선 인간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선 인간의 모습을 그 공간이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공간을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표현한 게 네. 음악 때문에 방이 둥그러졌어 이렇게 예, 계속 축소되고 있는 굉장히 거죠. 우울한 예. 상황인데 음악 예. 때문에 방이 둥그러졌다 무덤을 예. 형상하는 거죠. 예, 자세히 뭐 조금 더 읽어 보시면은 그 공간이 음악과 인간이 가진 감정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네. 예, 그 공간을 중심으로 읽어도 되게 흥미있는 작품이 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두 공간이 대비가 많이 돼요. 동글쌤은 어떤 장면이? 뭐 택시 안에서 신혼의 단꿈을 꾼 그 택시 안의 모습과 신혼여행 갈 때 타도 택시 가던 안에 택시. 예. 예, 근데 밖은 회색 공장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회색 바깥 정도고. 풍경은 그랬죠. 네. 그리고 공사장 크레인으로 올라간 기구타기 있잖아요. 막 네. 그 열기구. 둘이 열기구 탈 때 열기구 같은 거 타잖아요. 네. 근데 둘이 막 사랑이 무르익을 때 네. 그때 그 보면은 세장에 갇힌 새들이나 네. 이런 것들이 보이고 공사장 크레인을 타고 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두 공간이나 어떤 그 안에서는 굉장히 환상적이고 판타스틱한 장면인데 밖은 굉장히 회색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안가주망이라 그러나요? 불어도 이렇게 참여적인 어떤 현실적인 참여적인 안가주망이 보여져요. 네네. 그래서 이런 두 공간도 대비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화자가 속해 있는 공간과 네.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의 배경이 공간을 달라요. 극한 대립을 예, 통해서 예. 그걸 통해서도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네. 희극성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암울해요. 또 사회적 메시지가 네. 충분히 네. 들어가는. 그 신혼여행을 떠나는 장면에서 이게 그 소설이 두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네. 처음에는 조금 발랄한 세계였다면 네, 네. 뭐 후반부에는 그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그 공간 묘사를 통해서 이미 네, 네. 앞으로 올 비극을 예. 알려주는 그러니까 거죠. 영화에서는 두 장면으로 딱 그 예, 화면을 두 개로 예. 분할해요. 하나는 비가 오는 장면과 네. 하나는 해가 뜨는 장면. 그렇죠. 네. 초원에 해가 뜨는 장면이 나오고요. 네. 예. 한쪽에는 계속 비 오는 네. 장면. 그러니까 두 공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신혼여행지에서. 방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또 소설은 소설대로 읽어가는 또 네. 재미가 있고 예. 또 영화에서는 또 영화 시각화를 통한 특수효과를 통한 또 다양한 그렇죠. 표현이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포인트들을 짚어가면서 보면은 예. 충분히 세월의 거품이란 네. 소설도 예. 즐겁게 읽을 수 있고 또 맞습니다. 무드 인디고라고 하는 네. 제목의 이 예. 원작을 기반한 영화도 네. 감상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오늘 두 분 패널 선생님들 이렇게 어려운 작품, 저한테는 어려웠거든요. 아주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소개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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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벌써 끝나나요? 다음 또 우리가 회차가 있죠. 아. 예.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한 3, 40분 넘게 얘기를 했는데 청취자분들께서 아까 앞서서 가리쌤이 이제 독서는 도끼다. 책은 네, 도끼다 이런 책은 말씀을 도끼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독자분들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굉장히 오늘 방송 보람 있다. 그런 마음을 안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을 마치기에 앞서서 친절한 예고 한 편 해드릴게요. 다음에 저희가 다룰 책은요. 너무나 유명하죠. 알쓸 신잡에도 나오고 있는 김영하 작가의 살인자의 기억법입니다. 예, 그 원작을 영화한 작품 제목 또한 똑같이 살인자의 기억법인데요. 한 번쯤 미리 읽고 오시거나 보고 오시면은 다음 방송 청취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세월의 거품은 항마을 도서관 도봉이동 작은 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산에 올라보면 바닥에 떨어진 알밤을 곧잘 보게 됩니다. 여름 내내 찌웠던 속살을 부드럽게 펼쳐놓은 채, 그리고 찌를 듯 날카로웠던 가시도 어느새 무뎌진 채로요.
마치 넉넉한 품을 한껏 벌리고 있는 친구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계절은 함께하는 삶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조차 뛰고 있는 나 자신. 어깨를 툭 치며 달려가는 다른 누군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이렇게 급하게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금원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빨리 가고 싶거든 혼자서 가라. 그러나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라고요. 오늘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에 북테라피 코너에서는 중년 남성의 고민 사연과 그에 관한 책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 은행나루마을 방송국이 함께합니다.